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먹는 물, 그 다음 우리가 먹는 물 아니고 물을 사용을 하고 나서 이제 폐수도 결국에는 나중에 뒤쪽에 나올 거예요. 자, 우선 시작은 먹는 물. 먹는 물이 어떻게 확보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까지 오느냐, 이 과정을 쭉 다 한번 살펴볼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먹는 물을 위생검사를 해야 될 텐데, 자, 먹는 물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 물의 순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뭡니까? 자, 강수, 강설, 그러니까 비나 눈으로 이제 지표면에 내릴 거예요. 자, 내리면은 지표면에서 증발돼서 사라지는 부분도 있겠고, 땅 속으로 침투되어 가지고 그 지하의 토양 속에 여러 가지 형태로 물이 존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뭐 지표면을 흘러 가지고 바다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 때 바다에 물이 또 증발해 가지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나 눈으로 또 내리고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자, 순환이 될 때에 우리가 먹는 물로서 확보할 수 있는 지하수 자원은 어느 정도 될까? 자, 이 얘기가 자, 1번 강수 강설로 지하 침투하고 뭐 지상으로도 빠져나오고 유출되고 그 다음에 대기로 증발되고 구름 만들어져서 또다시 강수 강설로 옵니다. 그럼 물의 분포 그런 거 한번 보시면은 거의 97%는 바다에 있는 해수입니다. 그럼 나머지 3%다 얘기잖아. 그렇죠? 그 3%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3% 전체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시면은 그 3% 중에 빙하가 한 75%, 빙하가 75%. 그 다음 나머지 지하수, 지표수, 토양에 들어가 있는 것이 25%, 3%의 4분의 1. 그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1%도 안 되는 물입니다. 물량은 극히 작은 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도 있지만 거의 비가 안 내리는 사막 지역도 있잖아.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한 나라일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이 어떻게 보면 부족한 나라에 속합니다. 자, 부족한 나라에 속하는데 문제는 여름에 집중호우로서 거의 대부분이 물이 내려가지고 강으로 바다로 가버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이 사실은 굉장히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가장 문제는 뭡니까? 우리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이 깨끗한 물을 확보를 하는 게 첫째 과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때요? 여러분, 낙동강물에서 우리가 취수해서 이 서구 지역은 거의 대부분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낙동강물이 정말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면 어때요? 깨끗한 물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느냐? 결국에는 오염이 적게 된 깨끗한 물, 쉽게 구미 저 위쪽에서 강물을 끌어서 식수로 만들면 좋겠다. 근데 그게 뭐 구미하고 대구시하고도 잘 타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 구미하고는 더 얘기하기 싫다. 안동호에 있는 물을 끌어오겠다.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 결국에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그러면서 조각조각 내어가지고 전국적으로 관리를 해도 잘 될까 말까 한데, 각 지역별로 이제 전부 우리 지역에는 혐오시설 이런 거 못 들어온다. 그렇죠? 좋은 물 주기 힘들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나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디 미국같이 큰 나라에 뭐 이런 나라 같으면은 뭐 지자체 뭐 그러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이 좁은 나라에 나라 전체로 보고 뭘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서로 협조도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방법은 전부 두드려 엎쳐버리면 되잖아. 대구광역시가 처음부터 대구광역시입니까? 경상북도 안에 대구시였잖아. 옛날에는 경상북도 대구시가 떨어져 나왔어도 상당히 어떤 그래도 상당한 힘을 가졌는 지자체였지만 지금은 대구 경북 합해서도요. 합해도 뭐 지금 뭐 힘이 날까 말까 해요. 맞죠? 먹는 물 문제 하나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수원의 종류 특성을 봅시다. 자, 천수 혹은 우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표수가 증발해서 응축해나 비나 눈이나 우박으로 내렸는 그 물입니다. 자, 이 물은 당연히 내려올 때 매연, 먼지, 가스, 세균, 미생물 같이 다 담고 지표수로 흘러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깨끗한 물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의 특징은 자, 만약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이외에 산성을 띌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한다면 산성비가 됩니다. 자, 산성비는 pH로 따지면 5.6 이하가 나오면 산성비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자, 왜 5.6이냐? 우리 공기 중에 약 0.3%, 0.03%, 300 ppm 이산화탄소가 존재를 하잖아. 그 이산화탄소가 녹아들면은 pH 5. 최하로 내려갈 때 약 5.6까지 내려가려. 그러면은 5.6 이하 pH가 나오면은 산성비라고 이름을 부르자. 그 다음 이제 지표수가 자, 지표수는 하천을 흐르는 물이라든지 호수 그러니까 못 같은 이런 쪽, 그 다음 저수지 이런 쪽에 고여있는 물을 지표수라고 이름을 부릅시다. 주로 이 지표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수도 수원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표수도 보면은 다양한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기물질, 세균, 미생물, 탁도 자 있고 용존산소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와 계속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경도, 철, 망간 등은 좀 적은 편이에요. 자, 이게 지표수 성질과 지하수 성질 비교되는 겁니다. 지하수에는 경도, 철, 망간이 높습니다. 높아요. 그 다음 용존산소는 지표수는 많지만 지하수는 낮아져요. 작아요. 그 다음 지표수 기후변화에 따라 수질, 수량 변동과 오염 기회가 많다. 그 다음 호소수에는 조류 번식으로 인해서 맛냄새,
정수능률 감소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지표수. 그 다음에 이제 지하수 봅시다. 자, 지하수는 대개 지하 한 3m 이하 되는 층이 있고요. 10m보다도 더 깊은 쪽에 있는 지하수도 있습니다. 그걸 심층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지하 한 100m 이상 되는 깊이에서 관정으로 뽑아 올리는 관정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하 한 3m 정도까지는 천층수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냥 지하 깊이에 따라서 이와 같이 부르는 이름도 다르다. 그 다음 지하수는 수질 수온은 안정적이지만은 지표수와 반대 성질이고 오염 기회는 지표수보다는 적다. 그 다음 지질 영향으로 용해될 수 있는 물질, 그리고 많이 용해되어 있으니까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 많이 용해되어 있으면 경도, 하드니스, 경도가 높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지질 구조가 불안전한 곳에서는 오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하수는 어디 농촌 마을의 상수도에 주로 많이 이용되는 수원지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복류수라고 그럽니다. 자, 이 복류수 여기에 보이시는, 자, 방금 얘기했는 거는 우리가 지하수고, 복류수, 지표수. 지표수는 글자 그대로 지표에 흐르는 그 냇가, 강가 이런 물이고, 복류수는 냇가나 강가 그 옆에 이 흙이나 자갈 이런 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층에서 뽑아 올릴 수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자, 복류수는 하천 밑부분의 자갈, 꼭 밑이 아니라도 밑이나 뭐 측면의 자갈 모래층에 흐르는 물을 말합니다. 복류수. 자, 성질은 지표수나 지하수의 중간 정도 성질을 가지고 있고, 지표수에 비하면 탁도는 낮고 수질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 다음 용천수는 글자 그대로 밑에서 뭔가 물이 솟아나는 이런 물이 있잖아요. 샘물 이렇게. 자, 이걸 용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바닷물, 해수. 자, 해수는 주성분이 소디움 클로라이드, 식염, 그 다음에 황산이온, 칼슘, 마그네슘, 카리움, 하이드로전 카보네이터, 이걸 중탄산염, 탄산수소이온, 자, 이런 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수나 호수의 오염도 측정은 무슨 값을 주로 이용하냐 하면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로 나타낸다. COD, Chemical Oxygen Demand 해서 화학적으로 필요한 산소 요구량이다. 쉽게 얘기해서 물 속에 오염된 물질이 산화제, 그러니까 화학적 산화제, 주로 과망간산 카륨을 많이 사용합니다. 산화제로 과망간산 카륨이냐 크롬산 카륨 이런 산화제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용해되어 있는 그 산화될 수 있는 물질 양이 얼마 정도이냐, 이 값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COD나 BOD 값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염되어 있다, 오염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해수, 호수는 왜 COD 값으로 측정하느냐? BOD는 Biological Oxygen Demand인데, 다시 말해서 호기성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그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될 수 있는 그 유기물질 양을 구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호기성 미생물을 실험을 해야 되는데 넣으면은
살질 못해 죽어버려. 해수나 호수 이런 물에서는. 그래서 BOD 측정은 크게 신빙성이 없어요. 그래서 COD로 나타낸다. 그 다음 해수의 용존산소 포화도는 담수보다 적다. 다시 말해서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은 그냥 우리 민물에 녹아있는 산소량보다 작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물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정작용이 크게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자정작용으로 물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물리적 작용에는 어떤 게 있느냐? 희석, 물 켜진다 얘기예요. 침전, 밑으로 깔아앉습니다. 물속으로. 그 다음 폭기, 이 공기가 들어가서 공기에 의해서 산화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폭기라고 그러면 공기를 불어넣어서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항에 물고기가 잘 살기 위해서는 공기를 공급해 줘야 되잖아. 그게 공기 공급해 주는 폭기 장치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 다음 여과, 뭔가 걸러준다. hợp착, 달라붙는다. 그 다음에 햇빛에 의해서, 응집에 의해서, 자, 이런 물리적 작용에 의해서 물 속에 어떤 오염된 물질들이 있더라도 이렇게 자정작용으로 농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화학적 작용으로는 산화환은 응집, 그런데 응집에는 뭐 O2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물에 용해되어 가지고 어떤 탄산염이라든지 어떤 산화물 형태로 응집이 된다. 이러면 그 응집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관여되기 때문에 이걸 화학작용이라고 넣었다 얘기예요. 자, 산화환원이 뭐냐? 자, 일단 산소로 가지고 설명한다면은 산소와 결합하는 것이 산화입니다. 산소와 결합하는 게. 그러니까 NH3 질산성 질소가 NO2 그 다음 NO3로 된다. 수소 자리에 산소가 치환되어 가지고 산소와 결합했잖아. NH3가 NO2, NO3로 됐다. 산소와 결합하는 것이 산화입니다. 그러면 산소를 잃어버리는 건 환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산화 반응, 반대 반응, 역반응은 환원 반응입니다. 그래서 항상 산화환은 같이 반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한 물질이 산화되면 반대편 물질은 환원이 돼요. 그 다음 또 여러분 산염기 반응, 중화 반응 그러잖아. 한쪽이 산이면 그 반대편에 있는 물질은 염기예요. 그래서 항상 산염기, 산화환원 이렇게 두 개 짝을 이뤄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화학작용으로 물이 자정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물학적으로는 자, 먹이 연세에 의해서 정화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먹이 연세. 그 다음 pH나 온도, DO, 햇빛, 생물의 기인에서 다시 말해서 광합성 작용으로 CO2 이산화탄소도 소비되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광합성 결과 산소도 내주고 이러니까 정화됩니다. 물 속에 자라는 식물체 그것도 광합성합니다. 하면은 이산화탄소 저기 흡수하고 공기로부터 그 다음 나왔는 산소는 물 속에 산소 일부 녹아 있을 수가 있잖아. 그렇게 해서 자, 생물학적으로 광합성 작용으로도 물이 정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 먹는 물 정수 과정을 전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위쪽에 1번이 취수, 이 순서를 한번 봅시다. 취수, 물을 그러니까 낙동강에서 상수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도로 수돗물로 공급해 줘야 되는 물을
일단은 강물로부터 물을 당겨와야 됩니다. 그 당겨오는 걸 취수라고 그래요. 그럼 물을 당겨와서 정수장까지 보냅니다. 정수장까지 보내는 그 관로가 도수관로라고 그래요. 도수관로를 통해서 정수장까지 보내요. 그러면 정수장에서 정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배수지까지 정수된 물을 보내는 관을 송수관이라고 해요. 송수관을 통해서 배수지에 보내고 배수지를 통해서 이제 급수관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자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상수도가 우리 가정에서 물을 공급받는구나. 자,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고 그 과정이 자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먹는 물 정수 공정도 그러면서 다 지금 표현을 해뒀습니다. 제일 처음 자 취수하고 나서 스크린을 통해서 자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뭐 들어오는 큰 이물질 이런 거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염소 전처리를 해서 일단 들어오는 병원성 뭐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염소 전처리 하고 그다음 침사지로 보내면은 침사지에서 걸러지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응집제를 넣어가지고 약품을 투입해서 응집시켜서 제거해야 될 그런 거 전부 제거하고 그 다음 교반시키고 침전지에서 침전시키고 여과지에서 또 여과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염소 소독을 또 하는데 이걸 염소 후처리라고 소독을 하고 이제 여기서 깨끗한 물이 공급이 정수지로 가서 송수지를 거쳐서 배수지에서 각 가정으로 급수된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자 여기에 연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자 염소 전처리 후처리 전처리 왜 필요하냐? 자, 첫째 BOD 물질 제거하고 그다음 유기물 제거하고 냄새 제거하고 세균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부식 방지까지 역할을 하고 자 여기까지 전처리 염소 처리로 됐고 그 다음에 염소 후처리는 이제 정수장으로 바로 보내기 위한 최종 깨끗한 물입니다. 이 깨끗한 물에 염소를 불어 넣어줘가 일정 농도 이상을 염소를 가지고 가야 가정에 도달하기 그 중간 과정이 어때요? 오염물질이 혹시 들어오더라도 그 염소 소독 작용에 의해서 병원성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독하고 죽일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요. 후처리 필요합니다. 농도는 어느 정도 주느냐? 정수장에서 유리 잔류 염소로 4 ppm 미리그램 퍼 리터 농도 단위는 ppm 단위입니다. 4 ppm 이하 정도까지 유리 잔류 염소 농도를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가정에서 수도꼭지 기준으로 해서 유리 잔류 염수가 0.1 ppm 이상 유지되도록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이 병원성 미생물이 오염됐거나 혹은 오염되더라도 이 소독 살균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병원성 미생물 오염이 우려된다 이러면은 농도를 높입니다.
0.4 ppm 이상으로 해서 보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를 틀면은 염소 소독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1ppm 정도 있다면 냄새가 납니다. 나요. 자, 그러면은 냄새 나는 걸 먹기가 좀 거북하죠? 그럼 염소를 뭐 좀 받아놨다가 드시든지 뭐 이렇게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정수, 공정, 선정, 폭기, 응집, 침전, 여과, 소독.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정수, 폭기,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영어로 에어레이션 작용이라고 그래요. 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과 공기를 밀접하게 접촉시키는 방법을 지금 폭기라고 그래요. 그럼 폭기하면은 어떤 이득이 나느냐 이거예요. 자, 공기 불어넣었으니까 물 속에 들어있는 만약에 이산화탄소나 메탄이나 황화수소 같은 이런 가스 상물질이 녹아 있더라도 공기를 불어넣으면은 이것이 가스가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CO2 제거에 의해서 pH가 상승되고, 그 다음 고온의 지하수 같으면 공기를 불어넣으면서 냉각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휘발성 유기물질이 있다면 공기 불어넣어서 냄새 성분같이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철, 망간 등이 제거 가능합니다. 이건 어떻게 제거가 하냐면 이 공기 폭기에 의해서 산화물, 수산화물이 형성되도록 좀 쉽게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제거가 가능합니다. 폭기 작용으로, 폭기 작용만으로도.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걸 넣어가지고 공기 속으로 제거할 수 있는 건 제거하고 휘발되는 건 제거하고 아니면 밑으로 침전될 수 있는 거는 침전시키고 그 침전되는 거는 나중에 여과해버리면 되잖아. 자, 이렇게 여과를 하는데 여과하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아주 미세한 입자가 물 속에 떠다닌다 그러면은 밑에 깔아앉질 않아요. 그렇다고 밑에 깔아앉기가 쉬우면 밑으로 깔아앉히면 되고 차라리 위로 뜨기가 쉽다면 위로 해서 제거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 위로 제거도 힘들고 아래로 제거도 힘들고 분산되어 가지고 여과도 안 되고 이렇다고 그러면은 이거 입자를 키워야 돼요. 그 응집제를 넣어 가지고 응집제를 넣어서 떨어뜨려야 됩니다. 침전을 시켜야 돼요. 주로 응집제 뭘 쓰냐 하면은 알루미늄, 황산 알루미늄, 뭐 황산 반토, 혹은 철염, 염화 제2철, 황산 제2철, 황산 제2철, 그 다음 고분자 응집제, PAC, 그 다음에 응집 보조제로 황산 시리카, 활성탄, 벤토나이트, 석회 분말, 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응집해서 제거시켜야 됩니다. 응집제. 가능하다면 응집제 안 쓰고 제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근데 응집제 안 쓰고 힘드는 경우는 응집제 사용합니다. 자, 응집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미리 최적 조건을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하는 그 실험 기구를 자 테스트라고 해요. 자 테스트. 자, 약품 종류 선정, 최적 약품 주입량 결정, 최적 pH 조사를 위해서 자 테스트를 합니다. 자 테스트. 자, 자 테스트 이렇게. 자, 뭐 딴 거 없어요. 여기에 비커에 속에 위쪽에 이렇게 회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터로서 이렇게 돌리면서 회전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실험 기구다.
기부다. 그 다음 침전작용. 자, 보통 침전, 약품 침전. 다시 말해서 보통 침전은 우리가 뭐 물리적인 그냥 유속을 늦추거나 정체시켜서 침강시키는 방법. 주로 직경이 작은 물질은 침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약품 침전을 이용을 하면은 되겠고,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은 자, 침전이 될 때에 그 스토크 법칙이라는 스토크 법칙이 나옵니다. 자, 스토크 법칙이 어떤 법칙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크 법칙이 나중에 나올 때 봅시다. 그 다음 약품 이용해서 약품 침전을 해야 되는 경우, 자, 물에 화학약품을 주입해서 물 속에 콜로이드 미세 물질, 콜로이드 상태가 되면은요, 이게 침전이 안 됩니다. 그래, 콜로이드 상태 침전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시킬 것이냐? 자, 그 다음에 세균 일부 용해성 물질을 불용성 응고 프로그로 만들어서 흡착 침전 시키고, 색도 탁도, 다시 말해서 색깔도 탁도도 부유물질도 세균 등도 제거가 가능하다. 그 다음 여과 방식이 크게 두 가지 여과 방식이 있습니다. 자, 영국식의 완속 사여과법. 자, 완속은 속도가 천천히 여과된다는 얘기고, 사가 이건 모래사자입니다. 모래 여과법입니다. 모래층을 이용해서 여과하는 영국식 여과법, 완속사 여과법이 있고, 그 다음 완속사 여과법 이겁니다. 자, 이 형태입니다. 급속사 여과법이 있습니다. 자, 급속사 여과법은 글자 그대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예요. 사자는 역시 모래사자입니다. 그러면은 모래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해서 급속이고 완속이 되느냐? 자, 이걸 우리가 그 원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휴식 후에 이어서 합시다.